배터리 산업은 거기 들어가는 가장 원자재 최상위에 있는 리튬의 실제 채굴부터 가장 끝단에 있는 장비나 소재까지 완전한 국산화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체인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고요. 2차전지 관련돼서는 사실은 뭐 욕을 먹더라도 분명한 거는 최악의 국면은 저는 지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 김지훈 대표님 모시고 주식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도 많이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네, 본업은 주식 투자로 먹고 사는 전업 투자자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방송 최근에 조금 나오니까 그 방송 관련돼서 제가 막 엄청나게 방송을 전문으로 하고 방송으로 방송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송으로 전혀 수입 나지 않고요. 제 본업은 제 거 매매를 해서 단 그래도 윤리적으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은 방송에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요. 제가 얘기하는 종목들은 다 소위 말하는 완전히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최소 한두 시간 내에 파는 종목들도 있고 오래 갖고 가야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오프라인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여러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맨땅에 헤딩해서 현대백화점 강의를 뚫어서 이제 백화점에서 오프라인으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제원탑이라는 채널에서 이제 초청해서 거기서는 온라인으로 강연회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싶은 분들은 현대백화점 찾아가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네, 현대백화점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전지 쪽에 아마 제일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2차전지 관련해서 분위기가 요새 좀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2차전지가 정확히 이제 그 캐즘은 말 그대로 용어는 일시적인 수요 둔화 우려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진행될 거에 대한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차전지 업종이 여전히 그 굉장히 큰 반도체랑 맞먹을 만한, 어떻게 보면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잘하는 구조적인 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2차전지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가장 선두권에 있는 회사는 LG에너지솔루션인데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의 CATL이라는 회사랑 10년 넘게 시간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구본무 회장님 살아 계실 때 94년도에 처음으로 유럽에 이제 출장길에서 이 배터리 사업을 키우겠다고 해서 조 단위의 적자를 계속 누적적으로 쌓아가면서도 이 배터리 사업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키워서 이룬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배터리 산업 자체가 굉장히 연관 산업, 가장 원자재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리튬부터 가장 마지막 단에 이제 장비까지 우리나라 업체들이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 반도체는 잘 만드는데 HBM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공정 중에 하나인 노광 공정을 네덜란드의 ASML 장비를 쓴다든지 그러니까 완전한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가 안 된 거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배터리 산업은 거기 들어가는 가장 원자재 최상위에 있는 리튬의 실제 채굴부터 가장 끝단에 있는 장비나 소재까지 완전한 국산화를 이뤘습니다. 완전히 국산화를 이룬 것도 있고 그 국산화에 이른 장비 회사들, 소재 회사들이 다 글로벌로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체인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배터리가 극단적으로 중국이나 유럽에서 보조금 산업으로 떴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안 주면 배터리 산업이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전기차를 타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소위 말하는 메가 트렌드라는 흐름은 깨지지 않을 건데 다만 전기차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너무 높은 나머지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숫자가 못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하고 숫자
그러니까 숫자라고 말하는 건 심플합니다.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매출과 이익이 성장해야 되는데 매출과 이익이 불과 작년만 해도 50%씩 성장하던 회사가 지금은 이제 뭐 분기에 적자도 나고 올해 연간으로는 전년도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비슷한 수준 조금 초과하는 수준의 숫자가 찍힐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은 실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급이라는 거는 2차 전지가 좋다가 AI 산업이 더 성장성이 있다고 하면 수급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이동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사실은 뭐 욕을 먹더라도 분명한 거는 최악의 국면은 저는 지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닥은 일단 찍고 올라가는 중이에요. 바닥을 지금 어떻게 보면 다지고 있는 중이고, 사실 올라가려면 조금 시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2차 전지 업황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 세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리튬 가격 하락, 그다음에 두 번째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그 보조금 관련된 IRA 정책의 전면 수정 또는 뭐 삭제 이런 부분, 세 번째는 전기차 판매가 사실은 예전 같지 않다, 둔화된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각각을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일단 그 세 가지 외에 새로 2차 전지 뭐 업황을 나쁘게 볼 만한 이슈는 없습니다. 요 세 가지를 계속 돌아가면서 새로운 형태로 그 안 좋은 뉴스를 재탕을 하거든요. 그 리튬 가격이 연초 대비로는 30% 정도 빠졌고요. 작년 대비로는 거의 70% 가까이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리튬 업체들한테는 그 리튬 생산하거나 리튬을 재련하거나 가공하는 게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제 망하게 생긴 거죠, 리튬 업체들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리튬 업체들 간에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이 시작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상위 업체들로 재편이 되면 엄청나게 리튬 사업이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많이 공급을 늘려놓은 중국 업체들이 슬슬 문을 닫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더라도 공급이 줄어들면 리튬 가격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상위 리튬 업체로 집중화될 거라는 현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리튬 업체들의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 진행하려고 했던 리튬 관련된 사업들이 펀딩, 자금 조달을 못해서 취소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24년도까지 버티던 회사들이 25년도나 26년도로 리튬 프로젝트를 호주나 아까 말씀드린 뭐 중국이나 이런 업체들이 25년도로 연기했는데 25년도까지 자금을 못 대서, 그래서 프로젝트가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이슈 때문에 공급이 앞으로 25년도에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리튬 가격은 지금 바닥권을 지지하면서 이제 올라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고요.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트럼프 관련된 이슈인데, 트럼프 관련된 이슈는 사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세력의 표밭이 엄청나게 IRA 수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텃밭을 무시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전기차를 때리겠다고 한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좀 잘못된 오버고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트럼프는 전기차의 자체 경쟁력을 키워라, 전기차를 키우기 위해서 휘발유차를 의무적으로 죽이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너네가 알아서 성장해서 휘발유차랑 싸워서 이겨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살리기 위해서 휘발유차를 죽이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기차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 탈탄소 친환경이라는 대세 때문에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 그걸 무시하고 휘발유차를 생산해낸다? 물론 휘발유차를 생산을 중단하는 시기가 생각보다 전기차 캐즘 우려 때문에 뒤로 연기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뭐 포드가 2028년에서 29년에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휘발유차 중단하겠다고 한 거를 2032년으로 연기한다든지, 뭐 스텔란티스도 2028년에서 30년이면 우리 온리 다 휘발유차 중단하고 다 전기차만 생산할 거 했다가 2년 뒤나 3년 뒤로 연기한 것처럼 연기가 된 거지 휘발유차를 생산하겠다고 하는 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휘발유차를 생산할 경우에는 엄청난 그 환경세,
조 단위의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조 단위의 벌금을 내면서까지 휘발유차를 생산할 명분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도나 우려 관련된 부분, 그 부분 역시도 상당히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돼서 앞으로 올해 연기됐던 차들이 25년, 26년에 대폭 전기차가 이제 신차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 되고요. 신차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는 정말 오래된, 정말 7년, 8년 묵은 테슬라 모델 3, 모델 Y 말고는 명확한 선택지가 없었던 전기차 시장에 아주 매력적인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트럼프 이슈 말고 세 번째, 전기차의 수요 둔화 우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수요 둔화는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력적인 중저가의 전기차가 많이 생긴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고요. 실제로 전기차를 탄 사람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차 살 때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합니다. 감가상각되는 부분, 차 살 때 빌리는 차입 비용. 근데 그 차입 비용조차도 지금 어제 FOMC 회의 때 9월 달에 거의 100%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리가 떨어지면 차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조달 비용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상황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전기차 가격이 매력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전기차의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40% 이상 되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고 가장 많이 레퍼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싸진다는 거는 배터리 업체한테는 일시적으로 힘들 수는 있지만 전기차 입장에서는 싼 배터리를 많이 적용해서 전기차가 매력적인 낮은 가격대 중저가 전기차가 많이 나오면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국내 전기차 업체들이 상당한 기술력과 높은 시장 선점 효과로 앞으로 여기서 예를 들어 북미 시장에 대략 차지하는 점유율이 거의 70%가 넘거든요. 70에서 거의 80%에 육박하고 유럽은 CATL이 많이 올라와서 떨어졌지만 그래도 55% 가까이 되거든요. 유럽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근데 북미나 유럽에서 이 점유율을 뺏길 만한 경쟁자가 유럽 업체나 중국 업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사실은 BMW가 노스볼트에 3조 이상의 발주를 줬다가 그걸 취소해서 그 물량이 아마 BMW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 하던 LFP 배터리조차도 LG엔솔이 최근 한 달 전에 르노로부터 4조에서 5조 사이에 엄청난 금액의 LFP 배터리를 실제로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LFP 배터리가 굉장히 많은 3원계 배터리의 점유율을 빼앗을 것처럼 그랬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탈중국화 때문에 엄청나게 관세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게 당장 이제 올해 연말부터 본격화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중국이 저가라는 메리트로 계속 들어왔던 북미와 유럽 시장에 틈새 전략으로 침투하는 전략조차도 쉽지 않아 보여서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그 수혜를 좀 온전히 다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정리를 좀 하자면 첫 번째는 리튬 수요가 가격이 지금 많이 빠졌다. 하지만 이거는 일종의 치킨 게임인데 시간이 지나면 승자독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반도체가 그랬었잖아요. 뭐 삼성전자나 뭐 이렇게 몇 개 안 살아남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한 건 그 포스코 홀딩스가 살아남는 업체에 속할 수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포스코 홀딩스는 살아남는 쪽으로 좀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밸류체인은 가장 앞단에 있는 게 원자재 리튬인데요.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실제 그 바닷물에서 가져오는 염호에서 가져오는 염수 리튬이나 광석에서 채취하는 그 광석 리튬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실제 광산도 갖고 있고 염호도 갖고 있는 회사는 국내에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유일하고요. 에코프로는 광산을 지금 사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광산을 갖고 있거나 염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코프로도 리튬 사업을 하지만 굉장히 미국에서 아주 경쟁력 있는 탄산 리튬을 저가로 공급을 해와서 그걸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는 회사니까 당연히 리튬 관련돼서는 압도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될 수밖에 없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또 자회사로 에코프로비엠하고 생산량 측면에서 거의 비등한
어떻게 보면 2030년 기준으로는 거의 같은 수준, 2027년이나 2030년 기준으로는 목표하는 출하량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양극재 업체인 포스코 퓨처엠을 자회사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란 과거의 대우 인터내셔널 무역상사가 굉장히 이 자원 리소스 하는 거를 잘하는 이 소위 말하는 무역 종합 상사입니다. 그래서 이 밸류체인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완전히 철강의 밸류만 이제 계속 받았다면 상업 생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상업 생산이 이 광석 리튬이 포스코의 광양 공장으로부터 21,500톤이 일단 스타트를 끊었고요. 아르헨티나는 지금 테스트 중인데 아르헨티나는 25년도 6월 정도에 25,000톤으로 스타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가 사실 목표치가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 캐즘 우려 때문에 투자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뭐 중국 업체를 포함해서 또 호주 업체를 포함해서 뭐 칠레 SQM이나 미국의 앨범아를 포함해서 리튬 생산으로는 당연히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2030년 기준으로 하면 탑5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원래는 굉장히 장기 목표는 2030년까지 42만 3천 톤을 잡았거든요. 근데 장기 목표 전에 일단은 현실적으로 2026년까지 지금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는데 26년 기준으로 리튬의 목표치는 9만 6천 톤입니다. 9만 6천 톤이면 이거 계산하는 법 알려드렸는데 지금 리튬 가격이 그 수산화 리튬 가격이 박살나서 지금 12,000불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럼 96,000 톤에 12,000불에 환율 뭐 1,300원 거기다가 지금 에비타 마진율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포스코홀딩스는 23%를 잡았는데 보통 그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이 가장 최상의 품질의 리튬입니다.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마진은 70%가 사실 넘습니다. 뭐 많게는 85%를 보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에서 나오는 마진이 대략 70%, 그 다음에 광석 리튬에서 나오는 마진이 대략 15에서 35%이기 때문에 평균을 내보면 평균 마진율은 50%가 넘습니다. 근데 포스코 쪽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50%의 뭐 절반이 25%를 잡았는데 그거는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리튬이 생산되는 거에 따라 보면 마진율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대략 9만 6천 톤 기준으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거에 영업이익 배수를 곱하면 그 부분은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밸류에이션에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리튬이 매출로 찍히기 전까지 포스코홀딩스 본업인 철강이 잘 돼야 되는데 철강이 되게 심플합니다. 철강은 판매하는 가격 판가랑 원재료 가격의 그 차이를 먹는 거거든요.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철강에도 적용되고 모든 뭐 화학업체에도 적용되는 개념인데 철강이 중국에서 공급을 엄청나게 늘려놔가지고 공급을 1, 2년 늘린 것도 아니고 지금 4년째 공급을 늘려놔서 가격이 폭락을 한 겁니다. 근데 가격을 폭락했는데 더 이상은 이제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철강이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강 가격은 판매 가격은 상승하는데 원재료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포스코가 철강에 대한 수요가 엄청 좋아지지 않는데 원재료 가격의 엄청난 하락 때문에 마진, 아까 말씀드린 판매 가격과 원가의 차이, 스프레드 마진이 좋아지면서 철강 본업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2차전지 업체 지금까지 실적 나온 거 중에 유일하게 지금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정도 수준이 영업이익 한 7,520억이 나왔거든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정도 나왔습니다. 그거보다 더 떨어지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상반기를 지나서 3분기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이제 원래 정상 수준인 한 8,500억에서 9,000억 그리고 4분기에는 1조 정도 이제 영업이익 찍힐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평균 정도 하면 대략 이제 3조 5천억 영업이익 예상되고요. 당장 이제 내년부터 리튬의 이익이 5천억씩 이제 내년에 한 5천억, 내후년에 한 8,500억에서 1조 정도 꽂히면 그 리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진 자체가 이 철강에서 나는 마진은 뭐 4%, 6%인데 리튬 마진은 포스코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25%를 마진을 잡았으니까 영업이익이 철강이랑은 게임이 안 되게 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다시 재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자회사 중에 포스코 퓨처엠도 있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국내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SK 어스온이란 비상장 회사가
제대로 바다에서 뚫어서 가스나 그 석유 추출을 한, 심지어 그 석유 추출한 걸로 매출이나 이익을 발생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해에 관련돼서 영일 만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뭐 그 현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여부를 떠나서 충분히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격을 올릴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게 절차대로 잘 진행된다고 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압도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포스코 퓨처엠은 가장 양극재 업체 중에 가장 고객사가 잘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은 LG 엔솔도 큰 우량 고객이고요. 삼성 SDI도 우량 고객이고요. SK온도 고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엠의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면, 에코프로비엠은 SK온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SK온이 어려우면 직격탄을 맞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사실 제일 힘든 상황이 SK온인데 SK온의 비중이 제일 적고, 지금 수주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LG엔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잘 돼 있다, 고객사 분산이 제일 잘 돼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 생산하는데, 지금 양극재만 너무 작년부터 1년 동안 계속 양극재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음극재는 뭐냐면 충전 성능을 담당하는 겁니다. 근데 충전이 너무 중요한 게, 올해 소비자나 전기차를 선택하는 쪽이나 전기차를 만드는 쪽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랑 화두는 결국은 충전이다. 미국에서 전기차 가장 많이 타는 지역이 캘리포니아거든요. 2등이 보스턴인데, 미국 전체 고속 충전기랑 충전 인프라의 30%를 캘리포니아가 다 독점했어요. 그 보스턴이 랭킹 2등인데 6%니까 5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 소비자들한테, 야, 충전소가 만약에 너네 집 가까운 데 있으면 다음 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냐 했는데, 그 대답 확률이 60%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반대로 질문했어요. 야, 너네 집에서 전기차 충전소가 거리수로 3.2km 밖이야. 그래도 전기차로 바꿀라 그랬더니 안 바꾸겠다고 한 확률이 65%에서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충전에 대한 굉장히 소비자들이 불편해하고 있고 높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전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 2차전지 그 박살나는 와중에도 유일하게 버텼던 게 실리콘 음극재거든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사업과 음극재 사업을 둘 다 하고요. 실리콘 음극재는 전체 음극재 사업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럼 99%는 뭐냐? 다 흑연입니다. 근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조흑연, 천연흑연을 압도적으로 생산하는 데가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 업체랑 일본 업체 2개를 제외하고는 포스코 퓨처엠이 흑연 생산량으로 10위권입니다. 그런데 10위권에서 충분히 올라갈 확률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미하고 유럽에서는 장비뿐만이 아니라 소재도 제발 중국 거 쓰지 마, 지금 탈중국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중국산 쓰는 거를 딱 2년만 유예해 줬습니다. 그 2년 유예 시점이 끝나는 게 26년입니다. 26년 초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중국산 음극재를 썼던 거를 빨리 지금 비중국화 업체한테 넘겨야 되는데, 그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고, 그 정도 사이즈를 받아낼 캐파를 갖고 있는 회사가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일본의 시네츠나 뭐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리튬이 이제 내년부터는 네. 포스코 홀딩스의 매출로 이제 잡힙니다. 영업이익으로 네. 찍힌다. 네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철강 대비해서 네. 그 비중이 네. 내년에는 그럼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 굉장히 제일 네.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네. 그럼 직접 계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광석리튬은 지금 일단 이미 21,500톤이 생산이 돼 있고, 내년 물량까지 감안하면 한 대략 43,000톤을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그럼 43,000톤이고, 아르헨티나 만약에 염호리튬까지 반영된다고 치면 대략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43,000톤에 아르헨티나 염호리튬의 한 반 정도만 반영된다고 볼게요. 그러면 43,000톤에 아르헨티나 염호리튬에 12,500톤. 원래 내년 풀 생산 예상은 아르헨티나 25,000톤인데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55,000톤 정도거든요. 네. 이거를 지금의 가격, 지금의 리튬 가격, 런던 금속거래소 LME를 치시면 거기에 다 수산화팀 가격이 나옵니다. 그럼 12,000
정도로 잡고요. 현재 가격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환율, 보수적으로 1,300원을 곱해보고 있습니다. 8,600억 정도가 당장 아마 내년에 매출로 잡힐 것으로 보이니까 포스코가 철강으로 벌어들이는 매출이 한 78조 정도 되니까 한 11% 정도, 11%에서 한 13% 정도 매출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출하량이 늘어난다고 보니까 이게 아마 11%, 20%, 30%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지금 의미 있게 30%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려면 2026년에서 27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타이밍인 게 돈은 이제까지 많이 썼는데 네네. 번 거는 이제까지 없었지만 맞습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네. 그게 매출과 순이익에 잡힐 거라서 네. 지금이 좀 나쁜 시기는 아니다. 좋은 네. 시기일 수 있다. 바닥 다지고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리튬이 빠지면 갖고 있는 가용현금이 7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저가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업체들 자체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저가에 나온 또 호주 업체들 일부 프로젝트 지연되는 것들을 포스코가 지금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이 저가의 리튬 강산을 직접 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터리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호주의 그 라운드타운이라는 회사를 3천억 넘게 주고 지금 광산을 직접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 업체들이 그 상위 LG그룹이나 포스코그룹 이런 자금력이 있는 현금을, 가용현금, 영업활동 현금을 발생하는 데는 리튬 업체들을 저가에 나오는 것도 오히려 지금 저가에서 살려고 지금 상당히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캐파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되게 전략이 좋은 게 지금같이 치킨 게임을 하는 중에 오히려 캐파를 더 늘려간다 이런 네네. 전략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도 한 10년 후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전지나 포스코 홀딩스 이런 데 투자하실 분들은 반드시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정말 그 소위 말하는 장기 투자에 딱 맞는 컨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튬 매출 발생해서 그게 이익으로 찍히려면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더 커지고요. 그 비중이 커지고요. 내후년보다는 그 27년이 더 커지고 이렇게 점점 그게 커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짜 장기 그 성장성에 보고 투자하는 거에 딱 컨셉이 맞고요. 그리고 구조적 성장주인 이 소위 말하는 이 배터리 2차전지 업체들의 실제 실적 피크아웃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피크아웃이 나오려면 중저가 전기차가 눈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보면은 한정된 차예요. 그 테슬라거나 아니면 현대기아차 아이오닉 정도거든요. 근데 더 많은 굉장히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아주 매력적인 기아 EV3가 3천만 원 초중반 차거든요. 근데 지금 사전 예약한 게 지금 16,000대가 넘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거기 3원계 배터리 하이니켄 양극재가 들어온 대부분 3천만 원대니까 당연히 LFP 배터리 아니냐는데 EV3가 이제 충분히 3천만 원대 가격대에도 하이니켈 양극재 비싼 3원계 배터리를 쓸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린 거죠. 그러면 EV3가 이제 잘 팔리는 거 보면 얼마나 많은 완성차들이 3천만 원대 중저가 그걸 쏟아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략 잡힌 거는 제가 보니까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BMW, 테슬라, 현대기아차, 뭐 혼다, 도요타, 닛산 이런 완성차 탑 10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당장 25년도에 예상되는 신차, 뭐 아무리 캐즘 얘기해도 신차, 특히 그 중에 중저가에 포지션된 신차가 대략 20종에서 30종 정도가 나오고요. 이 캐즘이 좀 완전히 멈출 거라고 예상되는 26년, 심지어 26년에는 그 보수적으로 잡은 포스코홀딩스도 26년부터 리튬 가격 반등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26년에 반등 나온다고 했지만 상식적으로 지금 벌써 진행되고 있는 리튬 업체들의 소위 말하는 그 프로젝트 연기되거나 중단되거나 펀딩 못 받아서 도살하는 업체들이 내년에 진짜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시기가 조금 빨라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매력적인 중저가 차들이 신차가 20종, 30종 이상 나온다. 그러면 그 많은 전기차들에 들어갈 양극재니 동박이니 이런 거 다 어디서 수급할 겁니까? 국내 업체가 여전히 좀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전기차를 타거든요. 얼마 전에 전기차로 바꿨는데 전 이제 다시 내연기관을 못 탈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다음 차를 전기차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전기차 타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되게 높다고 하잖아요. 유지비도 엄청나게 싸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국내 같은 경우는 200km를 가는데 네. 연료비, 그러니까 전기비죠. 네. 전기비가 한 5,000원밖에 안 들어요. 네네. 그리고 톨비도 50% 할인되고. 네. 예, 그 정말 미쳤거든요. 네. 말이 안 돼요. 네. 너무 중요한 얘기를 주는데 저는 이제 뭐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데 택시 타시는 분들이 전 그것만 물어봐요. 충전하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인프라 안 돼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전혀 1도 불편하지 않은데 언론에서 그거 뭐 우리나라 충전소 부족하다 그런 거 과장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오히려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 그 단위 면적당 충전소가 가장 많은 맞습니다. 나라가 우리나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얼리어답터가 많은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네. 그게 너무 좀 부정적인 안 좋은 이슈로 확대된 것 같고 심지어 지금 전기차의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전기차 자체의 성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인프라 관련된 문제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아주 비싼 이 실리콘 음극재도 뭐 뒤에서 질문 주시겠지만 지금의 흑연 음극재 쓰는 거랑 가격이 2배 차이 나거든요. 네. 근데 그 2배 차이 나는 실리콘 음극재조차도 지금 아주 저가차 원래는 포르쉐 타이칸 2억이 넘는 포르쉐 타이칸에만 들어가는 실리콘 음극재를 아이오닉 5에도 적용을 하고요. 기아의 EV3에도 실리콘 음극재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의 기술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카테고리의 상용화 그리고 확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시면 어떻게 보면 동트기 전이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네, 해 뜨기 직전이 네, 해 가장 뜨기 직전. 어둡죠. 네. 네. 지금 그런 시기를 좀 슬기롭게 좀 극복해 가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혹시 2차 전지 쪽에서 네. 가장 유망하게 생각하는 관심주가 있다면 네.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전히 충전 쪽이 올해하고 최소한 내년까지는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충전에 대한 그 소비자들과 완성차 업체들의 엄청난 니즈 때문에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일단 이 실리콘 음극재라는 거는 충전 성능, 근데 실리콘 음극재는 충전 성능도 좋아지게 하지만 실리콘 음극재를 기존 흑연에 첨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만 첨가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첨가하다가 3% 첨가를 해서 첨가율을 높인다. 실리콘 음극재를 100% 안 써도 됩니다. 흑연에 실리콘을 1% 섞을 거 3% 섞잖아요. 그러면 인조 흑연을 엄청나게 덜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한정된 공간에 인조 흑연 덜 쓰면 그 인조 흑연 덜 쓰는 그 공간만큼 양극재를 더 많이 넣어서 에너지 효율이나 에너지 성능 월등히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실리콘 음극재가 비싸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비싼데도 지금 많이 쓰고 있고요. 24년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하고요. 25년도도 24년도 대비 50% 증가하고요. 그런데 그냥 50%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재미난 건 흑연의 성능 함유율이 올라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6% 섞습니다. 근데 내년에 7%에서 8% 섞습니다. 26년에 9%에서 10%씩 섞고요. 27년부터는 13%에서 15% 이상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 자체도 올해 36,000톤에서 27년 기준으로 105,000톤이니까 물량 기준으로 3배 넘게 성장하는데 그냥 물량만 출하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성능 비중 자체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올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략 5에서 6% 섞는 거에서 2027년 4년 동안 15% 섞는 거니까 성능 함유량 자체도 3배 이상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극재랑 기술적인 비유하는 거는 차치하더라도 실리콘 음극재 자체에 당연히 기술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왜냐면 실리콘 음극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건을 만들어요. 그건 뭐 양극재나 다른 동박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이 불량 안 나는 그걸 양산수율이라고 합니다. 불량품이 없는 비율. 그 양산수율을 최소한 85%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그 85%를 못 맞춰요.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들은. 대표적인 경쟁사가 한솔케미칼이 원래 IT 소재, 그 반도체 웨이퍼 표면 닦는 과산화수소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실리콘 음극재에 진출했어요. 실리콘 음극재의 압도적인 국내 1등은 대주전자재입니다. 그런데
이 한솔케미칼이 우리 실리콘 응급제 양산할 거야 얘기한 게 2021년도부터입니다. 근데 24년도 이제 양산했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 압도적인 1등 업체인 대주전자재료는 캐파 차이가 20배가 납니다. 750톤 대 15,000톤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 알고 포스코, 롯데, 그 다음에 양극재를 만드는 LNF, SK 머티리얼즈까지 엄청나게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량 양산 체제로 가고 초기에 수율 잡는 게 어렵습니다. 양산 수율, 불량품 적게 만드는 거. 그리고 가동률이 돌린다고 가동률이 100%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엔지니어 10년 해봐서 아는데 현실적으로 가동률 85%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 들어간 포스코나 심지어 SK나 이런 회사들이 양산한다고 밝힌 시기가 25년도거든요. 내년인데 이제 1년 남았는데 그럼 25년도 되면 이런 포스코나 SK 같은 뭐 LNF 이런 회사들이 당장 25년도에 양산한다고 해도 양산 수율이 50%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불량품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고객사 입장에서 기존의 대주전자재료한테 발주를 주다가 엔지니어가 자기 굉장히 잘릴 리스크까지 감안하면서 신생업체한테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주전자재료가 맞추는 가격을 포스코 퓨처엠이나 신규로 들어오는 한솔케미칼이나 이런 회사들이 공정 수율도 못 맞추는데 가격을 뭐 반덤핑 수준으로 다운시킬 리스크는 그러면 그들 회사들이 어려워지는 게 그럴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상위 업체가 계속 독점 구조를 가져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은 응급제 회사를 보려면 중국 업체들 봐야 되는데 아까 그 중국 업체들 관세 때리는 것처럼 소재 탈 중국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 물량을 상당 부분 국내 이 대주전자재료는 국내 압도적인 1등 실리콘 응급제 회사가 뺏어올 확률이 높고요. 포지션을 보면 25년 기준으로 15,000톤입니다. 그럼 15,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회사는 일단 아예 없고요. BTR이라는 회사가 강력한 경쟁사입니다. 중국 업체고요. 얘네가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샹샹이라는 회사가 25,000톤, 급격하게 지금 10,000톤 정도 캐파인데 지금 25,000톤까지 2.5배 늘리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경쟁사는 BTR, 샹샹 정도입니다. 근데 BTR, 샹샹의 물량을 대주전자재료가 상당히 뺏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3억이 넘는 포르쉐 타이칸에 들어가던 아우디 이트론 1억 8천짜리 아우디 이트론에 들어가던 실리콘 응급제가 기아 EV3에 들어갔습니다. 기아 EV3. 그러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비중은 좀 다르겠죠. 그렇죠. 비중 자체는 좀 조정이 되는데 지금 그 EV3에 들어갔다는 거는 앞으로 나올 EV4 그다음에 그 아이오닉 7, 아이오닉 6 엄청나게 그 자동차 모델 적용에 확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까 그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부분이 전체 대주전자재료에서 차지하는 매출 자체가 올해 많이 늘어나서 26%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 응급제 회사라기보다는 전체 매출의 80% 이상 차지하는 그냥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그냥 부품 회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MLCC 부품 회사고요. 심지어 그 MLCC 현재로선 MLCC가 본업인데 지금 MLCC도 삼성전기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가장 큰 고객사고요. 그래서 그럼 언제 실리콘 응급제라고 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냐? 그게 아마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 매출 포지션으로 55%가 실리콘 응급제로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26년 기준으로는 실리콘 응급제 매출만 4천억에 대주전자재료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리콘 응급제가 늘어나면요, 매출이 늘어나면 대주전자재료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구조적으로 월등히 좋아집니다. 왜냐면 실리콘 응급제는 마진율이 20%가 넘고요. 25%, 27% 이렇게 나오고요. 안타깝게도 대주전자재료가 지금 현재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MLCC 부품, MLCC 뭐 전도성 페이스트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10% 초반입니다. 2배 넘게 마진율이 월등히 차이 나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는 조금만 팔아도 전체 영업이익을 높이는 상황인 거고요. 실리콘 응급제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대주전자재료 전체 영업이익률이 아마 26년도 기준으로 하면 17%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전기차의 가장 핵심 화두 중에 하나가 주행거리잖아요. 네. 사실 주행거리가 얼마나 기냐 여기에 많은 게 관건인데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하면 그만큼 흡연을 적게 쓸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양극재를 더 많이 넣어서 용량을 늘릴 수 있다. 네.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되게 좋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압도적인 1등은 대주전자인데 네. 지금은 비중이 높진 않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걸로 보인다. 네. 그래서 대주전자는 좀 주목해 볼 가치가 있는 그런 주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대주전자 재료가 아마 주가 측면으로 보셔도요. 네. 2차 전지 빠질 때 유일하게 버틴 회사입니다. 보시면 반대로 양극재 회사들이 폭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뭐 심지어 코스모 신소재까지 날아갈 때 네. 전혀 주가가 반영을 못한 회사가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아주 따끈따끈한 6월달 데이터거든요. 네. 6월달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아. 네. 6월달에 16만 3,400원이 역대 신고가입니다. 10년치로 봐도 역대 신고가를 최근 불과 한 달 전에 굉장히 좋은 시세를 뿜었거든요. 그거는 이 주가가 의미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 충전 성능, 충전 효율에 대한 엄청난 그 관심도와 그게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올라간 이유가 MLCC 때문이 아니라 실리콘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주목받아서 올라간 겁니다. 네. 정확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보시면 다른 부분, 그러니까 다른 소재 업체들하고 틀린 게, 물론 최근에 단기간에 사실 10만원 초반부터 16만원까지 올라와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걸 누적적으로 보면 몇 안 되는 소재 업체 중에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조금 가격적인 매력이 생기면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소재, 대표적인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나쁘지 않다. 수급이 귀신같이 알고 조금 주가가 빠지면 계속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18% 정도니까 연초에 11%대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6%나 늘어났습니다. 네네. 지금 한 18% 네, 18% 네, 중후반까지니까 11%대였거든요. 불과 12월 네네. 말만 해도. 네네. 근데 상당히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난 2차 전지 비중을 외국인이 줄이고 있는, 외국인은 지금 사실 여전히 AI 반도체에 꽂혀 있고 정부의 저 PBR 밸류업 수혜주에 꽂혀 있는데 네. 그 와중에도 틈새로 이 실리콘 음극재를 담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이 실리콘 음극재의 가치나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에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사람들이 시장에 관심이 되게 뜨거운데요. 네, 맞습니다.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체코 원전 수주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모았는데 반대로 주가는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원전 수주 관련돼서 항상 주가는 선반영입니다. 그 선반영이라는 건 시차가 존재하는데요. 시장은 이미 될 거야 하고 인식하고 반영이 돼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실제 원전은 7월 25일 날 났는데 네. 6월 달부터 시세가 나왔습니다. 5월 달, 6월 달부터 추세적으로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 7월 초까지 올랐다가 오히려 이제 7월 12일 기점으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5월, 6월 요때 소위 말하는 변동성은 있었지만 추세적으로 좀 오른, 선반영돼서 오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산이 좀 잘못한 게 두산 바켓이란, 어떻게 보면 두산그룹에서 매출과 이익 사이즈가 가장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으로 큰 회사거든요. 네. 이 회사가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카우입니다. 현금 흐름을 굉장히 크게 창출하는 회사인데요. 두산 바켓이 예상되는 올해 매출과 이익 사이즈가 9조 5천억 매출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1조 넘게, 1조 한 1,000억에서 1조 2천억 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완전 알짜 회사죠. 근데 PER로 치면은 뭐 5배밖에 안 되는 회사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인데, 이 두산 바켓을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합병을 시켜서 강제 이제 상장 폐지를 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연간 매출 9조 5천억에 1조 3천억의 이익을 나는 회사, 자회사를 그냥 강제로 그냥 뺏긴 거죠. 두산 로보틱스의 그냥 대주주들의 어떻게 보면 횡포로 뺏긴 거죠.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고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거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의 합병 비율을 이용한 최대 악용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쉽게 설명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1, 그 다음에 새로 생기는 존속법인이 0.25고요.
1대 0.25로 쪼개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산바켓 지분을 보유한 신설회사로 인적 분할을 합니다. 공부 차원에서 인적 분할, 문적 분할은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 정도는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신설회사랑 이 두산바켓 지분 보유한 신설회사랑 존속법인의 비율이 1대 0.13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두산 로보틱스랑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개인 주주가 보유한 두산바켓의 잔여 지분이 44.9%인데 이거를 두산바켓 한 주당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두산바켓은 물론 저는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 사업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두산바켓은 이미 매출이 9조 5천억에 영업이 1조 넘게 찍히는 두산바켓이 한 주를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를 더 많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산바켓 한 주당 두산 로보틱스 받을 수 있는 게 0.63입니다. 1대1도 안 되는 거예요. 비율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네. 그런데 심지어 그걸 해서 두산바켓을 상장 폐지시킵니다. 그러면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 합병 비율 0.03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아까 신설 자회사를 인적 분할하는 비율 0.25 곱하기 실제 두산 로보틱스로 합병되는 합병 비율 0.13을 곱하면 그게 대략 0.03이 나오는군요. 0.03이 나옵니다. 그럼 이 0.03이 된다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내가 100주 갖고 있으면 로보틱스 3주밖에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에너빌리티대로 똘똘한 아주 핵심 캐시카우를 뺏기는 거고, 그 다음에 두산바켓 입장에서는 나는 두산바켓을 가치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1대1의 비율도 아닌 1대 0.64의 비율로 두산 로보틱스가 좋은 회사지만 두산바켓보다 두산 로보틱스가 훨씬 숫자적인 측면에서 불안하다고 느끼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일 거죠.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바뀌는 걸 원치도 않는데 두산 로보틱스 한 주를 갖고 있던 사람이 두산 로보틱스 주식으로 0.63으로 합병비율도 상당히 불합리한 합병비율로 쪼개지는 거고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기존의 주 두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오너 일가인 주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을 30%를 갖고 있고요. 그 밑에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로 두산바켓이 46% 지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두산이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42%를 소유를 하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두산바켓을 상장 폐지시켜서 100%로 지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해서 두산바켓을 갖고 있는 지분수는 30% 곱하기 46개니까 대략 14%거든요. 네. 그렇죠. 30% 지분 갖고 있는 거에서 46%니까 14%. 그냥 곱하기 하시면 돼요. 30 곱하기 0.3 곱하기 0.46 하시면 대략 14%밖에 안 돼요. 13.7% 이렇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늘어나느냐? 가만히 있다가 그냥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두산바켓이 100% 자회사로 들어가면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두산은 두산바켓의 이 소위 말하는 지분을 간접 지분을 14%에서 42%로 30%로 그냥 꽁으로 그냥 대폭 먹는 겁니다. 두산의 지분율이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디가 좋아지냐? 당연히 대주주 일가만 좋아지는 거고 개인 투자자는 이거에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원래 개편 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 30% 갖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 68%, 두산 테스나 39% 갖고 있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바켓을 소유하던 구조에서 두산바켓을 두산 로보틱스에 붙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퓨얼셀만 갖게 되는 거고 32%, 두산 로보틱스가 100% 자회사로 두산바켓을 갖고 있는데 심지어 두산 로보틱스랑 두산바켓에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낼 거냐 그 부분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앉은 자리에서 두산은 두산바켓의 그 지분율을 14%에서 30 곱하기 46, 이 14에서 바로 그냥 42% 지분을 소유하는 30% 3배 넘게 지분율이 올라가는 이렇게 그 대기업 기반의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합병 비율을 악용한 사례로 남았고요. 그 부분이 두산 로보틱스한테도 안 좋고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도 안 좋고 두산바켓 모두한테 지금 피해를 끼치는 그 영향을 미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가 두산바켓으로부터 얻는 배당 수익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불가피하게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고요. 당연히 배당 수익을 이제 두산바켓을 못 받고 두산 로보틱스가 가져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산바켓 지분으로 2조 2천억에 달하는 두산바켓의 지분을 투자 자산으로 인식했는데 자산이 그냥 뚝 떨어져서 이제 재무 구조에도 상당한 악화를 끼친 겁니다. 그리고 두산바켓이 담보로 제공한 이제 3억 달러 외화 보증 사채도 두산 이 채권조차도 지금 그
두산 로보틱스로 넘어가고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는 거는 1800 정도 회사채 정도만 보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 부정적인 합병 비율 조정하면서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에 상당히 부담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에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가 2조가 채 안 됩니다. 1조 9천억인데 이게 수주 금액으로 치면 감소폭이 좀 큽니다. 63.3%, 60% 넘게 물론 이 계절성은 있습니다. 분명 하반기로 상당 부분이 수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워낙 작년에 대형 프로젝트 때문에 수주가 좋았고요. 궁금해하시는 채권은 언제 반영되냐? 최소 빠르면 26년 말이나 27년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수주를 받아도요, 이 원전 수주가 4년에서 5년 정도 이 갭이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 매출에 인식되는 거를 수주 받았으니까 바로 반영되겠지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플랜트 사업도 그렇고요. 조선 사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조선 역대급 호황이다, 뭐 슈퍼사이클 얘기하는 게 이미 다 3년 전에 받은 데이터가 지금 이제 매출로 찍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조선 업체들이 지금 수주 받은 거는 2026년, 27년에 매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똑같습니다. 지금 체코 수주 받은 거 26년, 27년, 28년, 29년 이렇게 상당히 많이 4년에서 5년으로 쪼개져서 반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고 2분기 말 기준으로도 수주 잔고가 2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하면서 야, 본업도 약간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런 이 실적 우려가 있었고 선반영에서 단기간에 주가가 슈팅 나오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 차익 실현한 물량도 있어서 상당히 좀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좀 가파르게 빠진 측면이 있고 근데 가장 큰 원인은 이 지금 이 합병 비율 조정에서 한 부분한테 개인 소액주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끼쳤다는 게 그 부분이 좀 영향이 더 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AI 등으로 인해서 지금 전력이 엄청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네. 원전주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원전 관련 주식들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네. AI 발달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암스테르담의 그 연구소에서 조사했는데 표준 구글 검색하는 게 1회 검색당 0.3기가와트가 적용이 된다면 AI 기반의 검색 엔진을 쓰면은 3기가와트시로 10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 증가하는 거고요. 전력 사용량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전력 스테디스타라고 굉장히 그 유명한 통계 전문 업체에서 따르면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이 2022년 기준으로 25,000테라와트시에서 2030년에 33,000테라와트시 67% 대략 70% 가까이 증가하고요. 미국만 따로 봤을 때 미국이 그 상원 에너지 협회 천연자원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내 AI 산업이 전력 사용량에 차지하는 게 올해 기준 8테라와트시라고 합니다. 8테라와트시가 2030년에 여기서 80배 넘게 성장한 652테라와트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2030년에 652테라와트시를 잘 숫자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652테라와트시는 미국의 전체 소비량, 전체 전력 소비량의 16%에 해당하는 정도로 지금은 그 미국 전체 소비량에 AI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 3%가 안 됩니다. 1, 2%밖에 안 됩니다. 네. 그게 16%까지 커지니까 8배 성장하는 흐름인 거고요. 엄청나게 커지는 거고요. 빅테크 회사들의 본격적인 투자 사이클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서 최소 보는 거는 빅테크 회사들의 데이터 센터 본격화 계약 시기는 25년, 26년이 피크 찍지 않을까, 정점 찍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AI 관련돼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거 바로 전력이다라고 네. 그 공개적으로 밝힌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원전도 좋지만 왜 금강 캐면 청바지 회사가 돈 버는 것처럼 저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거는 원전보다 더 이 전력기기 쪽이 최대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력기기요? 네.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심플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주가 올라온 것만큼 이익이 엄청나게 좋아진다? 그럼 주가 올라온 거로 이익 올라온 게 상쇄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요, 올해 2분기 누적으로 전년도 토탈 수주의 66%를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요. 수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요. 일단 물량 자체가 2029년도 물량까지 수주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는 물량은 29년도 하반기 거, 2030년 초반 거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HD 현대일렉트릭은요, 가장 주력은 초고압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네, 공장이나 가정에 맞게 전압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만들어진 전력을 공장이나 가정에 맞게끔 전력을 변환시켜주는 초고압 변압기를 위주로 팔고요. 초고압 변압기가 유일하게 미국의 엘라바마에 가장 먼저 경쟁사들 많거든요. 뭐 LS 일렉트릭도 있고 효성중공업도 있고 다양한 국내 뭐 중소기업까지 치면 뭐 열 몇 개가 넘는 이 사실은 전력기기가 엄청나게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건 아닌데 선점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엘라바마에 가장 빨리 2010년에 공장을 지어가지고요. 지금 이제 새로 다시 증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잘했고요. 미국에서 비중을 굉장히 빠르게 늘렸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매출 비중이 40%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역대급으로 매출 비중이 커졌고요. 그럼 미국 전체에서 현대일렉트릭이 차지하는 비중이 변압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라는 말씀인가요? 현대일렉트릭의 전체 매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고요. 현대일렉트릭이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시장 점유율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장 점유율은 최상위권 업체들이 스위스의 ABB, 그다음에 독일의 GE, 지멘스, 유럽의 히타치 정도거든요. 거기랑 나란히 하는 정도는 글로벌 탑5권이니까 아마 시장 침투율로 치면 10% 이상은 될 겁니다. 10%에서 15%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 점유율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HD 현대일렉트릭이 왜 클 수밖에 없냐. AI 데이터 센터를 제외하고 전력기기의 교체 수요가 대략 30년 텀이거든요. 30년 텀, 40년 텀, 50년 텀인데 미국의 가장 최근에 전력기기를 싹 한번 교체했던 게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5년 텀이 딱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미 70% 이상 전력기기가 변압기는 더 심하고요. 노후화된 전력기기가 70%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뭐 폭증하든 말든 기존 거 교체하는 노후화된 교체 수요를 지금 24년, 25년, 26년 차곡차곡 매출을 찍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70%를 싹 다 바꿔야 되는데 그걸 한 번에 다 못 바꾸는 거죠. 그럼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미국 공장 가동률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공장은 지금 잔업에 야간까지 해서 가동률이 105%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거 물량을 다 못 쳐내서 지금 한국 공장 증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 지금 울산에 지금 공장을 증설해서 아마 울산에 당장 내년부터 1,400억 매출이 추가로 더 늘어나고요. 엘라베마 공장도 또 증설해서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 매출이 늘어나서 대략 그거 합산만 한 2,400억에서 2,500억 정도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요. 배전 변압기 관련돼서 70% 평균 수명 교체하는 게 그럼 언제 끝날 거냐? 최소한 앞으로 2년 동안은 계속 그 70% 노후화된 거 교체하는 데만 계속 수요가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그 매출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엄청나게 좋아져서 마진율이 20% 역대급으로 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마진이 22.9%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로 지금 20%를 돌파하면서 매출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이익까지 같이 좋아진 구조가 됐고요. 두 번째는 유럽이 제2의 북미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럽의 쟁쟁한 전력기기 업체도 아까 지멘스도 있고 GE도 있고 뭐 ABB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 그 회사들도 미국이 돈이 되니까 미국으로 다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럽이 자국을 버리고 미국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유럽 시장이 어떻게 보면 공급업체들의 일종의 쇼티지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도 놓치지 않고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이 고루 진출해서 유럽 시장을 지금 제2의 미국 시장만큼 먹고 있어서 지금 유럽 시장에서도 매출과 이익이 30% 이상 폭증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분기에 또 재미난 데이터가 있는데요. 2분기에 미국 말고 중동 쪽에서 2천억이 넘는 매출이 났습니다. 이거 중동 2분기 지역별 매출 보면 중동에서 전년 대비 매출이 106% 성장하면서 2,053억이 나왔고요. 중동 역시 교체 수요랑 신규 수요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뭐 미국만큼 뭐 70% 이상을 노후화된 걸 교체해야 되는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분기별로 매출이 2천억씩 꽂힌다는 거는 중동에서도 이제 연간 매출이 1조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고르게 지금 북미, 유럽, 중동. 근데 북미가 너무 캐파가 차니까 지금 북미 쪽 물량을 유럽이나 중동 쪽으로 지금 골고루 지금 분산하는 과정이 있고요. 계속 또 그 안에 그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흐름 때문에 순차입금이나 재무 비율을 급격하게 지금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190%가 넘었다가 2분기 말 기준으로 156%까지 떨어졌고요. 순차입금 비율도 88.6%나 감소해서 지금 4.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가 되니까 예를 들어 반도체 HBM을 지금 엔비디아가 하이닉스에 선수금 주고 맡기듯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유럽의 업체들이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LS 일렉트릭한테 선수금 주면서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그럼 뭐가 부담되냐? 역시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러면 앞으로 그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반영돼 있냐? 지금 대략 계산해 보니까 2025년도 거 매출과 영업이익 현재 지금 이 정도 증가한다고 보는 수준까지는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력기기나 이 방산이나 시장의 주도주, 그러니까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이 주도주를 대체할 만한 어떤 명확한 산업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명확한 산업이 나오면 그쪽으로 수급이 다시 전환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전력기기는 뭐 특별히 주가 오른 거 말고는 흠잡을 데 없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한국전력이랑 코트라 무역보험공사가 K그리드 수출 지원이라 그래서 전력기기 쪽을 이제 뒤늦게 좀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가가 오른 거 빼곤 나머지 다 좋은 것 같은데 네네. 주가가 오른 폭이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네. 퍼가 네. 뭐 2025년 기준으로 해서 네네. 예, 얼마 정도 되는지 네.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글로벌 업체들하고 네네. 비교해보면 좀 궁금하실 거예요. 네. 글로벌 아까 말씀드린 ABB나 GE나 지멘스나 히타치나 네네. 이런 회사들의 평균 PER이 대략 그런 회사들도 이제 내년치 실적을 땡겨와서 지금 25년도 거 밸류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 평균 PER이 대략 25년도 걸 땡겨오면 한 18배에서 19배 정도 수준입니다. 네. 예, 18배에서 19배라고 보면 그러면 HD 현대일렉트릭이 그런 회사들보다 미국, 유럽, 중동에서 지금 다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딱 평균치 정도 수준입니다. 16배 정도. 16.5배 정도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그만큼 매출과 이익 성장폭이 가파르다 보니까 엄청나게 주가 측면을 보지 말고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면 대략 내년 예상되는 퍼가 16배니까 지금 2분기 실적 어닝 컨센서스 나온 것까지 반영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3분기, 4분기 실적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 이 어닝 컨센 올라간 거에 따라 이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수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유럽이나 일본 업체들, 글로벌 상위권 업체들 딱 평균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사실 있긴 하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전국 글로벌로 봤을 때는 밸류가 평균이지만 네. 한국 주식인 걸 감안했을 때는 네네. 밸류가 좀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이제 프리미엄에 대한 할인을 몇 프로 주냐에 따라 달린 네네. 건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 국내 업체 중에 가장 지금 마진이 많이 남고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가 일단 미국인데 미국의 포지셔닝 비중이 아까 매출 기준으로 40%가 올라왔고 나머지 60%의 비중이 국내보다 아까 말씀드린 중동이나 유럽으로 포지셔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유럽 업체들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침투율 차이도 그렇게 큰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HD 현대일렉트릭 국내 업체라고 그 프리미엄을 할인하기에는 설득력이 좀 낮긴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걸 프리미엄에 대한 할인을 적용한다고 하면 저는 뭐 10에서 20% 정도 그 이상 주는 거는 굉장히 그 HD 현대일렉트릭을 너무 좀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 수급 문제에서 가장 수혜받는 주 하나만 꼽아봐라 하면 HD 현대일렉트릭을 꼽고 계신 거네요. 네네. 전력기기 쪽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글로벌로 가장 잘 포지셔닝이 잘 다변화되어 있는 회사라서 그렇습니다. 또 원전 관련 유망주나 어떤 네. 뭐 유망하게 볼만한 주식들 뭐가 네네. 있을까요? 그 원전 관련돼서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체할 만한 회사가 없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원전 관련된 ETF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오. 예, 그래서 원전을 특정 기업을 투자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하는 게 가장 원전의 최대한 직접적인 수혜고요. 네. 이 원전 관련된 ETF를 봤더니 이 NH 아문디 자산운용에서 만든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가 가장 크고요. 최근 수익률도 가장 좋습니다.
그 ETF 투자하실 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제일 중요한 뭐 그 보수 싼 거, 운용 보수는 사실 0. 몇 프로 차이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거래량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없으면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도 없고요. ETF 거래량이 만 주도 안 되는 게 수두룩하기 때문에 거래량 제일 중요하고요. 요 괴리율 중요합니다. 괴리율은 ETF를 만드는 운용사가 추종 지수가 있습니다. 그 추종 지수를 얼마나 잘 맞게 따라가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괴리율이 적다는 거는 추종 지수를 잘 추종하고 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꼭 보시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대표적인 원전주가 NH 아문디 자산운용에서 만든 하나로, 그 다음에 KB 자산운용이 만든 KB스타 글로벌 원자력, 그 다음에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요 세 개가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인데요. 그러면 이 원전주를 투자하는 가장 핵심은 이 원전 ETF가 어떤 종목을 투자하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딱 봤더니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는 HD 현대일렉트릭,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LS일렉트릭, 현대건설, 요게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B자산운용은 명칭이 KB스타에서 라이즈로 바뀌었습니다. 이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을 봤더니 여기는 두산에너빌리티, HD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하고 우리기술이 탑5 안에 두 종목이 들어와 있고요. 생뚱맞네요. 네네. 원전하고 무슨 관계죠? 네. 건설을 해야 되는 건가? 아, 건설업체들이 네. 원전 관련된 기초작업, 플랜트를 만듭니다. 근데 그쪽 측면은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이 가장 잘하고요. 근데 비중이 되게 미미할 네. 텐데 거기 넣는 게. 아, 그렇죠. 비중 자체는 상당히 적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원전 ETF인데 건설주 비중이 이렇게 높게 많이 들어간 거는 좀 비추고요.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요것도 보시면 여기는 HD 현대일렉트릭 1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LS일렉트릭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한전 같은 네. 거 들어가면 조금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저도 굉장히 리스크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랑 HD 현대일렉트릭 비중이 가장 높은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 요게 그나마 좀 제일 포지셔닝이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적당한 ETF를 못 찾으면 그냥 반반씩 네, 네. 현대일렉트릭이랑 뭐 네. 에너빌리티랑 그 정도 이렇게 해도 그걸 괜찮아요. 본인이 네, ETF를 네. 만드시는 거죠. 네네. 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좀 애매한 게 좀 많이 낀 것 맞아요. 같아요. 제 네, 눈에는. 건설이 많이 꼈고요. 네. 보시면 저는 한전 기술이나 한국전력도 상당히 좀 불안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가격 경쟁력이 없으니까 네네. 국가에서 그냥 싸게 계속 팔게 해서 적자가 맞습니다. 계속 나가고 있는데 네네. 이거를 굳이 우리가 살 필요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도 이 원자력 ETF에 대표적으로 다 이런 현대일렉트릭이나 LS일렉트릭이나 이런 그 전력기기 쪽 재룡전기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도 투자하고 싶고 전력기기도 투자하고 싶은데 전력기기 중에 나는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일렉트릭의 명확한 차이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 원자력 ETF가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ETF 중에 그 우라늄 원자력에 들어가는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가 그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관련된 ETF. 네, 상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라늄 관련된 ETF URA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배당 수익률도 5%가 넘더라고요. 1년에 2번 반기 배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원전 가장 필요한 소재는 그 우라늄 ETF URA고, 우라늄 ETF URA에 가장 많이 포함된 게 그 카메코라는 우라늄 채굴하는 거 글로벌 세계 1등 업체입니다. 그래서 요게 20% 넘게 비중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우라늄 ETF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해서 물론 두산에너빌리티나 뭐 이런 거 해도 되지만 우라늄이나 아니면 전력기기 뭐 네네. 이런 쪽도 관심 가져보면 네. 여러모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까 그 현대백화점에 가면 현대백화점 특강에 가면 김지훈 대표님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다고 제가 아까 들었거든요. 아, 네네.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까요? 네, 요거 URL 주소 보내드릴 건데 아마 이제 고정 댓글과 더보기에다가 네, 댓글에 제가 달아주실 것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백화점 관련돼서 문화센터 각 층 조금 다르긴 한데 네. 문화센터 지점별 전화번호랑 각 층 그거도 알려주시면 그 댓글 달아주시면 그러면 현대백화점 직접 그러니까 오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전국 현대백화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가는 데는 서울하고 경기는 다 가고요. 네. 지방은 지금 청주하고 부산밖에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청주, 부산, 서울, 그다음에 경기도는 일산하고 판교. 그 서울은 뭐 신촌, 그다음에 여의도 더현대, 목동,
그다음에 부천의 중동 그렇게 일산 킨텍스 뭐 다 갑니다. 네. 그 참여 링크 클릭하시면 네. 일정별로 다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하시네요. 네, 그냥 한 번쯤 방문하셔서 궁금한 것들 뭐 개별 질문도 받아주시나요? 네, 당연합니다. 네.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같이 고민해 보시고 같이 조언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네요. 네. 오프라인 강의인데 33,000원? 네, 확실히 좀 백화점에서 하는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오프라인 강의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의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